안녕하세요. 평소에 심심하거나 제가 일할 때 항상 틀어놓는 채널인데 이렇게 여기에 사연을 제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에게는 정말 평생을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 때문에 저의 소중한 일까지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저는 입양하였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버려졌다고 저를 키워두신 원장님께서 말하시더라고요. 사실 원영이 네 엄마는 중학교 3학년 때 너를 임신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를 출산했어. 그래서 처음 내가 네 엄마를 만났을 때는 얼마나 네 엄마가 가엾고 온몸을 벌벌 떨던지 내가 그걸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서 원영이 너를 받아준 거지. 말씀하셨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르고 나름 총명한 성격이라서 원장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원장님은 세상에 몇 없는 따뜻한 마음으로 고아들을 품어주고 본인 사비를 털어서 보육원 운영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항상 원장님은 원영이 너는 너 자체가 복이 참 많은 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는 항상 어디를 가든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때 저는 직감하지 못했지요. 제가 먼 곳으로 떠난다는 것을요. 미국에서 한국인 고아를 입양하고 싶어 하는 부부가 나타났고, 총명하고 뭔가 더 큰 물에서 놀기 바라셨던 원장님은 그 부부에게 저를 추천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저에게 계속 제가 어디를 가든 사랑받을 거고 항상 저를 지켜주는 존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미국으로 입양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무척이나 무섭고 힘들었어요. 저는 영어를 단 하나도 하지 못했고, 거기 사는 서양인들과는 다르게 인종도 피부도 언어도 동질감을 느낄 어떠한 것도 없었거든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양 엄마 아빠께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거기 있는 한인교회 회장님께서 저를 품어주셨지요. 네가 한국에서 온 그 아이구나. 이야기 많이 들었다. 내가 영어 알려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렴.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체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사실 인종차별이나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좋은 친구들과 사귀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양엄마 아빠가 아이가 생기면서 저는 거의 찬밥 신세가 된 거였어요. 원래 저를 입양해 주신 분들은 불임 부부였고 그래서 입양을 선택한 거였지요. 그런데 10여 년 만에 갑자기 아이가 생기니 우리 양엄마 아빠의 관심은 온통 자신들의 친자식한테 쏠린 거고 저는 한순간에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거의 매일 울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미국은 한국이랑은 다르게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대학을 멀리 가서 독립할 거야. 꼭 독립할 거야. 이를 바득 깔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를 합격하고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부모님이랑 멀어졌어요. 부모님도 그걸 바라는 눈치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거의 폭력도 쓰면서 저를 구박했거든요. 하여튼,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양부모님과 거의 반강제로 연락이 끊기고, 저 혼자서 미국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기가 온 거였어요. 저는 대학 생활을 하다가, 나는 누구지? 나는 미국인일까, 한국인일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고, 결국 나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열망이 들어서 저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을 보자마자 저는 제 안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한국인의 피를 느끼게 되었어요.
아, 내가 미국에서 10여 년을 살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구나.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던 한국 땅을 밟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 정말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은 학기도 교환학생 신청을 해서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교환학생을 간 학교의 봉사자였고, 남편이 저를 도와주는 한국인 멘티가 되어서 저와 친해진 거였지요. 정말 남편은 저와 공통점이 많았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 남자랑 꼭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긴 했지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원영 씨가 저에게 그랬죠. 고아 출신에 입양되었다가 양부모님들에게 친자식이 생기면서 거의 버림받듯이 컸다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힘겹게 입술을 열어 저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꺼낸 겁니다. 저는 원래 엄청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뼈대 굵은 건설사 집안의 장남이었고 엄마를 만나서 저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사실 별 보잘것없는 그저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아빠랑은 사랑으로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다른 여자들이랑 바람을 피우면서 엄마는 큰 상처를 받은 거고 결국 이혼하게 되고 돈이 많은 아빠는 법적으로 유리하게 판사 출신 변호사를 대거 고용해서 양육권을 가져온 거였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지옥이 시작된 거였죠. 이런 말을 하는 그 남자의 눈망울은 마치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것만 같은 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진실 어린 그리고 힘겹게 용기 낸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그 남자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어요. 아빠가 엄마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는 새엄마가 생겼습니다. 새엄마는 저에게 엄청 잘해줬어요. 저에게 잘해주는 새엄마의 모습을 본 아빠도 새엄마에게 무한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었고요.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새엄마가 친엄마만큼 좋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할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고 새엄마가 아빠의 딸을 가지면서부터 저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었고 새엄마는 저를 그때부터 아빠 몰래 미친 듯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없을 때 저를 미친 듯이 때리거나 학대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고 동생이 커가면서 저를 무시하고 장난이 아니었지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새엄마와 동생이 저에게 씌워서 저는 친아빠에게서조차 버림받게 되었어요. 그 남자의 그런 사연을 들으니 저와 정말 비슷한 과거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양부모에게서 버려지고 찬밥 신세가 되는 그 기분 저도 아주 잘 알거든요. 세상에 내 존재 가치가 흔들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 그 이상이거든요. 저는 왠지 모르게 장원 씨 말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요. 장원 씨 덕분에 한국 교환학생도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에 미국으로 다시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우울해요. 저 이 감정이 뭔진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요 장원 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원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저 장원 씨 계속 좋아해도 되나요? 앞으로도 계속 장원 씨랑 함께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요 미국 갔다가 다시 한국 올게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청혼을 해버린 거였지요. 그 남자는 순간 동공이 지진되더니 사실 저도 원영씨, 그러니까 릴리님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릴리님은 미국에 사시니까 마음을 접어야 하나
고민했는데 릴리 씨만 괜찮다면 저는 언제든지 릴리 씨를 기다릴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기로 기약을 하고 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1년간의 남은 공부를 마치고 저는 이제 취업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전공이 한국에서는 살릴 수 없는 전공이었고 미국에서 취업을 해야지 대우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무척이나 혼란에 빠졌던 거죠. 미국에서 사는 게 훨씬 나의 명예나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좋겠지. 물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장환 씨가 눈앞에 아른거려.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장환 씨 계속 보고 싶고 정말 눈에 아른거리는데 이대로 장환 씨를 한국에 두면 나 평생 동안 후회할 것 같아. 어차피 미국 가족들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새로운 가정을 장환 씨랑 꾸릴래. 이렇게 마음을 먹은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에 온 마음을 던진 거였지요. 그야말로 러브홀릭이었습니다. 장환 씨는 제가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하게 되었고, 저희 둘 다 가족들에게 버려진 입장이라 정말 둘이서 꽁꽁 뭉쳐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한 영어학원에 취업을 해서 시간 강사로 돈을 벌게 되었고, 장환 씨도 졸업을 한 후에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연애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고, 결국 저희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장환 씨 집안에서는 장환 씨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도 없었어요. 장환 씨 아버님, 그러니까 시아버지께서 장한 씨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서 아들이 밖에서 뭘 하든 상관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지요. 오빠, 왜 아버님께서는 도대체 오빠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야? 아니, 오빠 누명 쓴 거라며. 왜, 왜 해명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나도 해명할까 싶었는데 그냥 포기했어. 새엄마와 동생이 아빠를 꽉 잡고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사실 아빠가 한 번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거든. 내가 그때 아빠 침대 밑에 숨어서 게임기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삐삐삐 하는 소리가 나니까 내가 침대 밖으로 나온 거야. 그런데 그때 새엄마가 이제 아빠 산소호흡기를 뗀 모습을 보고 눈을 마주친 거고, 삐삐삐 소리와 함께 의료진이 들어오니 새엄마가 급하게 아니 우리 아들이 장난을 쳐서 갑자기 호흡기가 떼어졌어요 라고 말하면서 내 탓을 한 거야.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아빠를 죽일 뻔한 천하의 몹쓸 놈이 된 거고, 내가 사실을 말하자니 그토록 싫은 새엄마였지만 누군가를 감옥에 보낼 순 없어서 그냥 내가 다 아무 말도 못하고 감싸고 간 거야.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내게 큰 실망을 한 거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에 나를 아들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 게다가 전 와이프와 내가 너무 닮았다는 이유로 날 싫어하기도 했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상상 그 이상으로 남편의 새엄마는 못된 사람이었고, 돈을 차지하고자 자기 재혼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걸리니까 재혼남 친아들 탓을 한 그 모습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역겹게 느껴지더라고요. 당신은 너무 착해. 왜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누군가를 곤란에 빠지게 하면서까지 나를 해명하고 싶지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리석은 짓이고 나도 조금은 후회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기는 정말 성인군자야. 너무 착해. 그래서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모습이 어쩔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하여튼 알겠어. 그렇게 저는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을 자주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가까이 사는 아가씨는 자주 보게 되었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싫어하진 않는데 정말 아가씨는 밉상 그 자체였어요. 얼굴도 이쁜데 집안에 돈도 많고 새아빠가 자기를 이뻐하고 물심양면 도움을 주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전부 다 자기 세상처럼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싸가지가 완전히 바가지였습니다. 아가씨는 저를 볼 때마다 어머, 그런 옷 입고 다니면 뭔가 기죽지 않아요? 그 옷, 이번에 신상 샤넬 짝퉁 디자인이잖아요. 어쩜 좋아? 세상에, 이런 짝퉁 옷을 진짜로 입고 다니시는 사람이 있구나. 신기하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짝퉁 옷 입은 사람. 우와. 하면서 사진을 찍어가더라고요. 완전 어이가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그냥 남의 눈치 안 보고 유행이 뭔지도 잘 모르고 제가 입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사는 편이거든요. 갑자기 아가씨가 저에게 짝퉁이다, 진퉁이다, 뭐다 말을 하니까 저로서는 완전히 그냥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네? 아니,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 유행이나 남의 시선에 둔감해요. 이러니까 아가씨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았지만 고아 출신이라서 이런 유행을 모르는 거겠죠. 모든 패션의 유행 시초는 미국이나 프랑스, 이태리인데 미국에서 살다 와서 유행을 모른다는 말은 너무 뻔한 핑계 아닌가요? 이래서 배운 사람이랑 말을 섞어야 한다니까. 에휴, 오빠는 참. 역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맞았어. 우리 엄마 말이 진짜 맞았던 거야. 에휴, 정말 싫다. 그렇게 저를 비아냥거렸습니다. 솔직히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어린 아가씨가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 저는 진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아가씨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콱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네. 아이고 얄미워.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이러니까 내 남편이 지 동생이랑 새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이 독립을 한 거지. 아주 아가씨랑 시모 둘이 뭉치면 가만히 날던 새도 떨어뜨리고 자던 사람도 살인 용의자로 만들겠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진짜 아가씨 얼굴을 왕주먹으로 한 대 팍 내리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위안을 얻을 것은 제가 시댁과의 왕래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저만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여튼 그렇게 아가씨는 의과대학병원에서 실습생이 되었고 저는 남편과 함께 평범한 회사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삶도 잠시 저와 남편에게 정말 심장이 철렁하는 일이 터지고야 만 거였어요. 남편이 몸을 크게 다친 거였습니다. 장원 씨 보호자 되시는 분 맞으시죠? 원영 씨요. 네, 제가 김원영인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지금 환자분께서 오토바이에 치여서 실려오셨거든요. 영산병원으로 빨리 와주세요. 저는 갑작스러운 병원에 전화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잠옷 차림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남편분을 친 모양이에요. 너무 오토바이 속도가 빨라서 남편분이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박은 거고 내부 출혈이 심해서 지금 수술 중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고등학생분이 사망했다는 건데 고아에 돈도 없는 아이라 보상받긴 힘들 것 같아요. 형사의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했지요. 병원에 올 때까지만 해도 어떤 새끼가 내 남편을 차로 친 거야. 가만히 안 두고 형사 민사 싹 다 진행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내 인생의 전부인 내 남편을 건든 놈
가만히 안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 그 가해자는 오토바이가 날아가면서 몸도 같이 날아가 바로 사망하고 게다가 고아에 가족도 없이 혼자 살다가 우울감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변을 당해버린 이야기에 저는 더 이상 무어라 말을 할 수 없었지요. 죽은 사람을 원망해봤자, 탓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한 개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부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지만 내부 장기가 다 터지고 오히려 몸이 찢어지고 뜯긴 사람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았기 때문에 병원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총 4번의 대수술 끝에 남편은 그래도 정신을 차릴 수는 있었지만 쌓여가는 병원 빚에 저는 더 이상 간병인을 고용할 수 없었고 결국 회사 퇴사를 하고 남편의 재활에만 모든 신경을 썼습니다. 에휴, 이번 달 병원비만 800만 원이네. 이번에는 병원에서 수혈도 많이 받고 수술도 있어서 정말 장난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들은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거 참 서러워서 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좋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매일 밤 남편 몰래 병원비 청구서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을 꼭 살리고 싶지만 금전적인 부분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워낙에 돈이 많으신 아버님에게 손을 벌릴 수도 있었지만 남편을 극도로 싫어하는 아버님이 저희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괜히 제가 아버님에게 돈 빌려달라고 섣불리 말했다가 미움을 사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찌되었건 그래도 남편이 어느 정도 상태가 회복되고 간호사들의 도움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때 저는 다시 틈틈이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회사 다닌 것도 거의 물경력이었고 미국에서 공부한 것들도 한국에서 살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유동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고민 끝에 청소부 일을 했습니다. 차마 건물 청소는 못하겠어서 가정부처럼 가정 집안에 들어가서 몇 시간 청소를 해주고 그날의 일당을 받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우연히 제가 그래도 조금 배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워 팰리스? 하여튼 꽤나 부자들이 사는 건물에 청소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력 소장님은 그래도 원영 씨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배웠으니까 이런 곳에 바로 들어가는 거야. 워낙에 부자인 사람들은 청소부 하나 뽑는데도 그냥 대충대충 뽑는 법이 없거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머쓱했습니다. 하여튼 그 팰리스에 들어가서 저는 매일 4시간씩 청소를 해주었어요. 우연한 기회로 미국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거기 있는 사모님께서 에휴, 애 유학을 보내야 하는 건지 영어도 못하고 너무 요즘 또래 애들한테 뒤떨어지는 것 같아. 뒤처지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일하러 올 때 제가 영어만 써서 아드님이 최대한 영어 능력 기를 수 있게 해드릴까요? 사실 제가 고아인데 미국으로 입양되고 나서 영어를 가장 빨리 배운 방법 중에 하나가 집안에서 영어에 계속 노출되고 이야기한 게 큰 영향을 끼쳤거든요. 저의 말을 들은 사모님이 어머 맞다. 자기 미국에서 살다 왔다고 했지? 어머 진짜 고맙지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야 뭐 자기가 청소도 해주고 우리 애한테 원어민 영어도 알려준다는데 너무 고맙지 진짜. 사모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모님의 아들은 40이 넘어서 본 아주 늦둥이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늦둥이 아들이 저를 엄청나게 좋아해줬고 저와 영어로 곧잘 대화하고 잘 반응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저를 굉장히 아끼고 좋아해 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모님 덕분에 그래도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욱더 넉넉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과 친해지다 보니까 알게 된 게
굉장히 외롭고 사람이 고픈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바쁘고 친구들은 전부 다 만나기만 하면 누가 더 잘 나가는지 기싸움만 하고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청소부인 저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자기가 처녀 때 상처받은 이야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바람 피워서 크게 우울증을 겪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꺼낸 거였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사모님의 둘도 없는 말동무가 되어버린 거였고, 어느 순간 제가 사모님을 위로해드리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준 거였죠. 그러다가 제가 사모님 댁에 있을 때 갑자기 사모님이 쓰러지신 겁니다. 미국 대학을 다닐 때 응급치료 과목을 9학점 수강한 저는 바로 사모님 증상이 간질이라는 것을 알았고, 고개를 왼쪽으로 젖히고 기도를 확보한 뒤에 119를 불렀어요. 제가 없었다면 사모님은 정말 끔찍한 결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었던 거였죠.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사모님은 내가 맨날 자기한테 고민 털어놓고 정신적으로 의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내 목숨까지 살려주고 내가 진짜 자기 꼭 보답할게.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아니, 어떻게 잊어 이 은혜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뭔가 저는 든든한 백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잘 나가고 부잣집 사모님이 저를 좋아해 주시니 저도 어딘가 기댈 수 있는 자원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고요. 사모님 몸이 회복된 이후에 저는 다시 청소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불청객이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아무리 청소일을 해도 늘어나는 병원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최후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았던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사실 아버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아버님이 급하게 일을 하러 나가시고 시댁에 어머님과 아가씨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아버님한테 병원비를 빌리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버님도 어차피 남편을 안 좋아하니까 독인 객인이겠지? 일단 어머님한테라도 도움을 청해보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고 어머님, 아드님이 아프신 거는 알고 계시죠? 내가 그거를 알아야 하나? 네 시부를 죽이려고 했던 아이인데. 어머님이 하는 말에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가 죽이려고 했으면서 끝까지 뻔뻔하게 제 남편 탓을 하는 그 아줌마의 포악한 욕심 주머니가 가득한 떡두꺼비 같은 심술쟁이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돈을 빌리러 온 입장이기에 저는 꾹 참으면서 지금 저희 병원 빚이 거의 5천만 원이 넘어요. 한 달에 나오는 이자값도 너무 버겁고 지금 1년 정도 더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염치 없는 것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옆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아가씨가 탁 하고 제 손을 내리치며 말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주 호화스러운 타워팰리스에서 가정부 일한다면서요? 언니, 거기 사모님한테 돈 빌리면 되잖아요. 생전 우리 엄마한테 살갑게 대하지도 않았던 며느리 주제에 돈 필요하니까 고개 조아리고 진짜 어이없다니까. 우리 집 돈 노리지 마요. 아참, 그럼 나도 200만 원이면 언니 가정부로 부를 수 있는 건가? 그렇게 돈 필요하면 나 자취방 치워줘요. 내가 200만 원 줄 거 300만 원 줄 테니까. 아가씨는 저를 그냥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개무시를 하더라고요.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죽고 싶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세상에 없어지는 게 나을 정도다 라는 극단적인 생각도 든 거였지요. 어머님과 아가씨는 저를 보면서 호호하하하 웃으며 깔보았고 저는 그날 결국 아무런 수확도 없이
어깨에 힘이 빠진 채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한 잔도 안 마시는 저는 그날 얼마나 속이 상했던 것인지 깡소주를 마시고 잠에 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병실에 가서 남편을 보고 다시 오후에 사모님 댁에 청소일을 하러 간 저는 딱 봐도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니 사모님이 물어본 거죠. 원영 씨, 무슨 일 있어? 저는 술 기운이 다 가시지 않았던 것인지 저도 모르게 사모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저를 무시했던 시댁 이야기와 아가씨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잠깐만, 미친 거 아니야? 원영 씨한테 그렇게 무시를 했다고? 그것도 원영 씨 남편한테 누명 씌운 새엄마랑 동생이? 그리고 그 아가씨라는 그 김선희 의사가 하늘병원에 근무한다는 거지? 미쳤네. 원영 씨, 걱정하지 마. 하늘병원이 우리 시댁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야. 진짜 웃긴다. 그딴 의사 한 명 내가 목 날려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야.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원영 씨가 받은 그 모욕 내가 싹 다 갚아줄게. 사모님은 저의 일을 마치 본인의 일인 양 엄청나게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복수를 꿈꾸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막 전화를 하는 듯 하더니 표정이 싹 굳는 겁니다. 어머, 자기, 그 아가씨, 김선희 의사. 안 그래도 우리 병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있었던 의사네. 얼굴 엄청 이쁘장하고 남자 의사들 여럿 만나고 다니고. 이번에 병원 약 재고 관리에서 프로포폴이 맨날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관리팀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김선희 의사가 몰래 가져가서 투약하는 거 알아냈다는데 이거 내가 신고하라고 할게. 미쳤구나 아주. 알고 보니까 아가씨는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에 중독된 상황이었고 그 대학병원에서 몰래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놔주거나 본인이 놓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한 거였습니다. 그걸 병원 측에서 알고 있었고 이 사건을 덮내 만에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던 와중에 사모님이 상황을 알게 된 거고 병원 측에서 김선희 의사를 고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 거였지요. 한순간에 나락을 간 아가씨. 경찰에서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불법 약물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란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가씨에게 인과응보라는 게 결국 이런 걸 말하는 건가 봐요.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가씨를 보니까 공평한 것 같네요. 이 약쟁이 마귀 할멈아. 저는 속에 담긴 말을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사실 아버님이 제 남편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거 아세요? 아버님 쓰러지시고 아버님 호흡기 뗀 사람 사실은 제 남편이 아니라 아버님의 마누라인 시모가 그러신 거예요. 제가 거짓말 치는 것 같다고요? 남편이 초등학생 때부터 몰래 쓴 이 일기장 10권을 읽어보시면 거짓말이라고 생각 못 하실 거예요. 법정에서도 일기장이 증거로 채택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남편을 대신해서 아버님에게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새엄마가 남편을 괴롭힌 것, 남편의 동생이 남편을 죽기 직전까지 힘들게 한 그 모든 내용이 써있는 비밀의 일기장을 아버님에게 건넨 거고, 진실을 알게 된 아버님은 바로 남편의 병원에 찾아와서 용서를 빈 거죠. 그리고 사모님은 자기 목숨도 살려주고 아들 영어 공부도 하게 해주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제 남편에 대한 병원비를 대신 갚아주고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서 아는 의사를 통해서 특별히 잘 봐달라고 말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순간에 한꺼번에 오해받은 일, 그리고 풀릴 기미가 안 보였던 일들이 술술 풀리게 된 거였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요. 일단 남편의 병원비지 탕감되니 숨통이 트였고요. 남편 간호하는 데만 신경을 쓸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님이 남편에 대한 오해를 풀고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내가
두 여자 때문에 내 소중한 아들을 버리고 외면했구나. 이 못난 나를 용서해 주렴. 정말 미안하다.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아들. 아버님은 펑펑 울었습니다. 십수년 만에 오해가 풀린 제 남편도 울면서 아버님의 용서를 받아주었고요. 아버님은 바로 시모랑 아가씨와 결별을 선언했고, 결별 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어머님께 당신 살인미수죄로 고소해줄까? 내 검사 친구 말 들어보니까 일기장도 증거가 된다고 하던데 어디 한번 진짜 법대로 해봐 하면서 으름장을 내니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모님이 도와준 것을 시작으로 많은 일들이 술술 풀리게 되었고 그동안 꾹 참고 살아왔던 저희 부부에게 뭔가 신이 내린 축복이 온 듯했어요.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했죠. 결국에 들어보니까 아가씨는 불법 약물 투약 그리고 투여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시모는 아버님과 결별한 이후에 사치스러운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이곳저곳에서 돈을 꾸고 다니면서 끝까지 백화점 VIP를 유지하려고 안달났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한 거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원한 거짓말은 없다고요. 언젠간 모든 죄는 탄로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청렴하게 깨끗하게 살라는 말이요. 저는 그걸 안 믿었는데 이번에 절절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숨길 수 있는 거짓말은 없나 봐요. 언젠간 죄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이 살짝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벌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다 벌을 받으니 그거라도 위안을 받으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려고요. 그래도 남편이 누명받은 걸 풀어버리고 조금씩 몸 상태도 좋아지니 저로서는 정말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저와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함께 친한 사이로 지내기로 했네요. 인생에서 뭔가 동반자가 한 명 더 생긴 기분입니다. 긴 저의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은 악을 이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이 악을 이기니 우리 끝까지 악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선하게 살아봅시다. 그럼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